네, 우크라이나 전쟁 평가 전망, 파라독스와 아이러니의 착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는 한설입니다. 예,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시간이 이제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독스 아이러니의 착중이란 말에서 사실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 순서대로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전쟁의 이번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주로 이제 관점을 놓고 정리를 해보는 것인데, 제가 보는 전쟁의 특징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쟁 지도나 군사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전쟁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겨놓고 싸우냐, 싸워서 이기냐. 제대로 하는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겨놓고라고 하는 말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 전략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바라는 효과와 내가 하는 조치가 상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씀을 제가 들어놓은 것은 조치와 효과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가장 적극적인 전쟁을 유도하고 상황을 만들어간 나라는 사실은 미국이죠.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기획을 한 것은 사실은 미국일 텐데, 그래서 보면 미국이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조치와 효과들이 상당히 역설적이다. 내가 바라는 그런 효과와 전혀 상반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때까지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아주 아이러닉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결국은 전쟁 지도 측면에서 굉장히 실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서 어긋나서 전쟁 지휘를 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순서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제 전쟁 수행 과정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순수하게 또 작전적인 측면입니다. 군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 또 뭐 전사책이라도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의 미국과 영국, 특히 영국이 이제 그런 오보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 언론들이 보도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의 어떤 그런 언론들도 전부 다 그런 현실을 이제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누가 이길 것인가?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론적인 측면인데, 과연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결국은 미국의 전략적인 자살과 같은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뭐 평화를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패권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 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서 이건 사실은 세계대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에 보면 전쟁의 특징 이제 1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정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를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아주 역방향으로 일어나서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이것이 서방의 대중들이나 서방의 정치인들이 스스로 발을 묶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류의 늪에 오히려 빠지는 그런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미국은 사실은 제한적인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국력을 소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상황이 빠지다 보니 이게 결국은 미국의 패권 전체를 위협해버리는 세계대전으로 비화해버리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여기서 더 이 전쟁, 여기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면 더 이상 미국이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이제 그 경제 문제가 사실은 러시아를 소모시키기 위한 경제 제재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결국은 이거 뒤에서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미국과 유럽 경제를 강타하는 그런 자해적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게 난 파라독스한 그런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말씀을 드리고 밑에 이제 제가 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미국은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경제제로 통한 러시아의 약화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군사적인 조치로 어떻게 이 국면을 탈피해 볼까 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러시아는 사실은 지금부터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군사적 우위를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내구성을 타격하는 이중전쟁, 경제전쟁과 군사전쟁 중에서 오히려 경제전쟁의 비중을 더 크게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그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규칙에 입각한 질서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아실 것인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이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가치와 규칙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가치에 기반한다고 그랬습니다. 최근 들어서 규칙에 기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치에서 규칙으로 넘어가는 데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자가당착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이 말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말하는 규칙이라는 것은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 자신들이 말했던 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나치를 지원하잖아요. 그런 가치, 그러면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싸웠던 그런 것들이 누구랑 싸웠나? 그런 전쟁, 2차 세계대전의 정당성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 가치와 규칙에 입각한 기반 질서란 말이 바뀌고 그러는 것들,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다음 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지적해야 될 것은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 유럽과 한국, 일본의 정치인들이 사실은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사회민주당, 유럽, 독일 같은 경우는 녹색당이 완전히 독일의 자국의 이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현 정권이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도 자국의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양보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유럽의 지금 보수 정당들이 소위 보수 정당을 극우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당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보수 정당들과 차이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 심지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이 전쟁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는 결국 국민의힘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한국에서도 보수 진보 정당 모두 국민의 소위 말해서 한국의 국가 이익, 대중의 이익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최종 성격 규정, 우리가 이 전쟁이 푸틴이 침략했느니 뭐니 많이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전쟁의 성격 규정은요 중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성격 규정은 전쟁이 끝나고 승자가 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그런 대결로 규정이 됐어요. 그건 누가 했을까요? 그건 미국이 했습니다. 월남전 전쟁에 대한 성격 규정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싸움이 아니고 해가지고 공산사회 자본주의 이겼다 그게 아니거든요. 졌습니다. 그 전쟁에 대한 성격 규정은 누가 하느냐? 베트남이 합니다. 그 베트남은 자신의 성격 전쟁을 인민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한국 전쟁의 성격 규정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전쟁의 성격 규정은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못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 전쟁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결국 어떻게 떨어지냐면 누가 남침했냐, 누가 북침했냐 그거 가지고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느냐고 했느냐의 단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서 전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느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가장 많이 발표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작전 수행의 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장은 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냐면 군사 이론적으로 전쟁을 전장을 제한이 돼 있어요. 전쟁은 사실은 무제한적인 폭력의 행사인데 우크라이나는 또 미국은 여러 가지로 그 폭력을 행사하는 걸 제한되어 있지만 러시아는 무제한적으로 행사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마음대로 작전을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마음대로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내로 진입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군사적 관점에서는 그건 엄청난 핸디캡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지정한 장소와 방법에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강요한 장소와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제 우크라이나 뒤에 있는 미국이 전쟁의 확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랬을 경우에 미국은 러시아를 소모시키고 그래서 소모를 시킴으로써 러시아를 약화시킨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미국이 스스로 소모당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작전 지속 능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풍부한 자국의 자원들, 세계 거의 자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국의 풍부한 자원을 그냥 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별 조그만 나라입니다. 거기서 농업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무기를 생산해봤자 얼마나 되겠으며 뭐가 되겠어요. 미국과 유럽이 지원해봤자 얼마나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는 냉전 기간 동안 세계대전을 준비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재래식 전투, 특히 지상전 전투에 대한 준비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23년 들어서 미국과 유럽의 전쟁 지원은 거의 한계에 봉착해두고 있습니다. 전쟁 수행 방식에 봐서도 굉장히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사실 만일 제가 우크라이나 총지휘관이었다면 아마 단기 결전을 해서 국력을 어떻게 적은 약한 국력을 가지고 단기 결전에서 승부를 봐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러시아의 주도권에 뺏겨서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갑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나 나토나 지금 현재 나토군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단기 결전을 수행할 만한 그런 작전적인 지휘 능력과 기획 능력이 부족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전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러시아는 소련 시대부터 그런 군사 교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서 이런 장기간의 전쟁이나 이런 식의 방식에 의해서는 역사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경험은 쉽게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나 봤는데 1단계는 간단하게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제목이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군사이론이 붕괴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이때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이론에서는 신속한 작전 템포를 통해서 적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전쟁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작전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러시아가 기동전을 수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3월 31일 이후에 국면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요구를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이런 전쟁 그렇게 전쟁이 2월 말부터 3월까지의 그런 전쟁이 되어 있었으면 굉장히 러시아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지휘부가 사실은 그 평화협상의 빌미로 바로 아마 철수를 시켜버렸을 겁니다. 군사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유리하다면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요구해도 안 불러섭니다.
그러나 이때 만일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정말 대응을 했다면 철수하는 러시아군을 그냥 무자비하게 추적해서 파견시켰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쟁이 빨리 끝났겠죠. 그런 기회도 놓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2단계 문제, 4월 1일부터 이때까지 현재까지 지어지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때부터 러시아가 승기를 포착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는 이때부터 원하는 장소와 방법,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전쟁, 월등하게 우수한 화력으로 사거리 전투라고 합니다. 포병의 사거리 전투. 포병의 사거리 전투는 사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포병이 뭐 유력하다고 그랬지 그 이후에는 그만 위력을 뭐 그만큼 강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병의 위력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일 4월 초부터 지금까지 매주 3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전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10분의 1 비의 정도밖에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푸틴은 공식적으로 약 7, 80대 1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음 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서 전쟁의 주도권을 아주 결정적으로 상실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22년 10월 공세입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에서 러군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헤르손과 하리코프 지역에서 10월 11월 공세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엄청난 규모의 우크라이나군은 피해를 입었어요. 공격하다가. 그래서 러시아군의 이제 군사 교리에 화력 주머니라는 그런 군사 전술이 있는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공격하다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은 더 이상 공세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상 유지 이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공세 이전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군사적으로.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작년 10월, 11월 이후에 크림반도가 이렇게 대규가 공격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중심 전체에 타격하는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술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우크라이나는 점점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었죠. 다음 장. 제2단계 간 이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전쟁관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비공식적인 면에서는 한 20만 명 정도의 전사가 있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바흐무트 지역에서 군 피해는 이 바흐무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데 바흐무트 이후에는 앞으로 아마 전쟁이 벌어지면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제 3단계 문제에서 이게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전쟁 종결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저는 정치 외교적 협상에 의한 전쟁 종결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러시아 측에서 우리는 매우 주목을 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수차례에 걸친 그런 징후가 보였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종전협상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은 이미 종전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서 이제 제3장의 전쟁 종결을 가지고 미국의 전략적인 자살이라는 측면을 보면 15페이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가능한 군사작전 종결 시나리오는 러시아군의 개멸적인 패배로 인한 전쟁 종결이다. 가능할 그런 것이 현 상태에서 가장 높은 그런 가능성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추가 투입할 병력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현재 3월달 이번에 봄이나 여름에 공세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일 공세를 하면 이 공세가 우크라이나군의 패배를 점점 더 앞당기는 개멸적인 그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체 군사적으로 전체를 석권해서 전쟁을 중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러시아가 가장 선호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가 이제
생각하는 군사 정치적 측면에서 하나를 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유럽의 반전 여론과 미국의 대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마 가장 큰 요소라면 미국의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패배하면 미국의 대선은 바이든 행정, 미국의 행정 민주당이 승리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최근에 소로스라든지 미국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하는,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전쟁 종결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권 도전이란, 이게 제가 세계대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패권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전쟁의 시대, 핵 보유국가의 시대에 있어서는 대규모 전투는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미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밑에서 제가 늘어냈지만 7년 전쟁이라든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이 패권 이전과 아주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의 세계대전, 사실상의 제3차 대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이 이런 위협을 스스로 초래한 것은 바로 전략적인 자살인 것이죠. 중국과의 그 패권 경쟁을 앞두고 오히려 러시아랑 협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면서 미중을 가깝게 만들어 버리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전략적 선택이고, 바로 이런 그런 결정 때문에 미국이 아마 금세기에 전반부에 굉장히 지금과 같은 그런 위치를 상실하고 패권적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